미국 네바다주 핸더슨. 뭐? 한국 남자라니? 당장 헤어지거라. 이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 너한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을 거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이 도시에서는 굉장히 고풍스러운 대저택에서 큰 언성이 오갑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로 재벌의 지위를 획득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녀딸이 결혼하겠다며 데리고 온 한국인 남자를 본 뒤로 생긴 언쟁입니다. 이토록 한국인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손녀딸에게 충격적인 유언을 남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패닉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블린 테일러. 너는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와 아주 성질이 판박이구나.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 할아버지 가업을 너한테 물려줘야겠다. 그러니 게을리하지 말고 미리미리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잘 배워놓거라. 알겠지? 그리고 부를 얻으면 얻을수록 남을 돕고 살아야 한다. 절대 잊지 말 거라. 저희 할아버지는 과거 미국의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 기회를 잘 잡으셔서 큰 부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이 되신 것에는 단순히 운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죠. 각종 부동산 법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셨고, 언뜻 위험해 보이는 부동산 물건도 위험을 떠안으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신 덕분에 지금의 자산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저는 할아버지를 곧잘 따르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도 주워 들을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도 저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이뻐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일이 재미있었고 할아버지를 워낙 잘 따라서 성인이 되면 반드시 할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겠다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성인이 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한국 남자라니? 당장 헤어지거라. 이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 너한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을 거다. 제가 20대 중반이 되어서 결혼하겠다며 한국인 남친을 데려갔더니 할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저로서는 당연하게도 할아버지를 부모님처럼 달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당연히 할아버지에게 소개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소개해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역정을 내실 줄은 몰랐죠. 아무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동양인이라는 점과 저와 동갑인 나이였기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남편에게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셨고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으셨기에 아마도 제 남친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한국인 남친을 사랑했기에 이대로 할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와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원치 않았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모두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그러한 힘든 선택을 하고야 말았죠. 할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한국 남친과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어차피 할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늘 그래 오셨으니까. 저는 당연하게도 할아버지의 역정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할아버지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잠시만 할아버지와 멀어지자는 결정을 했죠. 이때는 그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다름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저는 그동안의 생활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남편도 저도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기에 신혼생활을 위해 방을 한 칸 얻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결국엔 구석에 구석으로 들어가서 허름한 단칸방을 하나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남편과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배워온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인 남편의 성실함은 저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했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웃으며 버텨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제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등을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돈을 모으라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서로가 거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지만 과거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은 지금의 제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그 과정들을 아무렇지 않게 버텨내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은 정말이지 생지옥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꼼짝없이 배를 골아야 했죠. 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큰 성인이 돈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그 심정을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일이죠. 남편은 요리를 곧잘 아는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식당에 취직하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돈을 모아서 식당을 차리자는 것이었죠. 아마도 그것이 할아버지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맞벌이를 통해 최대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결국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었죠. 그 개고생을 버티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욱 깊어지기도 했죠. 손녀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은커녕 단 한 번의 연락조차 없는 매정한 할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가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었죠. 알고 보면 이렇게 진국인 제 남편의 진면목을 할아버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예전의 마음도 점차 옅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지내게 되었죠. 저와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예전만큼의 부유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설마 요즘에 배 좀 부르다고 바람이라도 난 건가 하는 몹쓸 상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자 제가 진지하게 바람났냐고 물어보자 그제야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사실은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나도 같이 가지 왜 혼자 다니냐고 했더니 여자는 힘들어서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남편은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날이면 저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니 한번 찾아뵙고 관계를 개선해보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이 그 당시에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서로 어느 정도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를 할 만도 한데 말이죠. 할아버지도 일절 저에게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제가 할아버지의 통고집을 똑 닮았나 봅니다. 남편의 제안을 매번 거절하던 저는 그러한 선택을 그토록 후회하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한 사망 소식이었죠.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이 죽도록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서는 왜 저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일까 하는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들었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부질없는 것인데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면 한 푼도 주지 않는다던 할아버지는 그래도 저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었나 봅니다. 다른 식구들에게는 수억 원대의 부동산 재산과 현금을 물려주셨지만 저에게는 딸랑 시골 촌구석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주택 한 채를 주셨더군요. 할아버지의 이와 같은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라도 주신 것이 어딘가요? 아예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선포하신 할아버지셨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저 또한 인간이었기에 섭섭한 마음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따르고 좋아했던 할아버지였고 한때나마 할아버지 또한 저에게 가업을 승계하겠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른거리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는 벌이라 생각하고 달게 받겠노라 여겼죠. 애초에 조금도 할아버지에게 무언가 바란 것이 없기에 그러한 섭섭함도 아주 잠깐 스치는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미치도록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살아생전에 엉켜있던 감정의 골을 풀어내고 화해하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고 후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던 남편이 저에게 무언가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평범하게 생긴 USB였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등 파일 따위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말이에요. 이게 무엇냐고 묻는 듯한 눈빛을 보내니
남편은 그저 혼자서 조용히 살펴보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싱숭생숭한 마음을 달래고 남편이 건넨 USB를 확인한 저는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 살갗이 뜨끔거릴 정도의 슬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영상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죠. 이블린 테일러,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나의 손녀딸. 내 너를 그렇게 내치고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이 못난 할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다 죽어가는 지금도 너에게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나마 이것도 김서방 덕분에 알게 된 방법이지. 김서방이 아니었다면 영영 너에게 이런 말조차 하지 못하고 떠날 뻔했구나. 분명하게 말하마. 이 할아버지는 내 손녀 이블린 테일러의 선택을 존중한다. 너의 남편이자 나의 사위를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하며 정식으로 너희 부부에게 나의 사업체를 인계하겠다. 나머지 사항들은 너에게 남긴 시골 주택의 지하 금고를 확인해 보거라.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이만하마. 영상 속에서의 할아버지는 암이라는 무서운 병환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는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힘들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할아버지가 생을 달리하시기 전날에 찍으신 마지막 유언 영상이 되고 말았죠.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이 말했던 봉사활동이 바로 할아버지와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매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남편을 내쫓다시피 하셨다가 점차 남편의 진정성에 마음을 여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시골의 주택을 리모델링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업은 하지 않느냐고요? 그건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에서 운영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자고 입을 맞추었죠. 불우한 이웃들을 도왔고 미국 내 한인들을 위해 복지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마도 제 남편에게 못되게 군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가 아닐까 싶었죠. 할아버지의 금고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과 그 사진의 뒷면에 할아버지의 필체로 적혀진 하나의 문장이 우리의 이러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부를 얻으면 얻을수록 남을 돕고 살아야 한다. 절대 잊지 말 거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손녀 이블린 테일러에게. 만약 제 사연을 알게 된 분 중에서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이유로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 있으시다면 먼저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대한민국 서울의 한 백화점. 혹시 이렇게 생긴 중년 여자분 못 보셨나요? 덴마크인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는 금발의 외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사진 한 장을 들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눈물까지 보이고 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부주의로 하반신 마비로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한국의 백화점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 샤워시켜줄게. 나랑 욕실 들어가자. 조심조심. 그래도 우리 이거 구매한 뒤로는 엄마 샤워하기 너무 편해졌다, 그죠?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엄청 좋나봐. 덴마크에는 없는 유용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비록 불편하신 몸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으시고 그 때문에 마음대로 외부 활동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것 외에도 어머니는 늘 책임감과 의무감을 최우선으로 하며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셨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셔야 했습니다. 제가 갓난아이 시절부터 말이죠. 제가 아직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적은 없지만 통상적인 생각만 해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머니는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셨고 저를 안고 있던 어머니는 그 차를 피하는 것보다 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를 던지면서 말이에요. 덕분에 저는 약간의 타박상만 입고 말았지만 어머니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평생을 하반신이 마비된 채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으시죠.
그러한 어머니셨기에 이제는 제가 성인이 되어 어머니를 평생 보살피며 살아가려 합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변변치 않은 사무직에 일하며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지만요. 언젠가는 저도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어머니와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는 날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꿈으로만 간직한 채로 힘든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 일하느라 많이 힘들지? 엄마가 되어서는 도움도 주지 못하고 늘 미안하구나. 우리 딸은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여행도 좀 다니고 다른 젊은 사람들처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살거라. 어머니는 저에게 늘 저의 인생을 위주로 삶을 살아가라며 본인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늘 듣던 이야기인데 그날따라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젊은 시절 다녀온 여행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더니 글쎄 여행을 단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형편상 해외여행은 다녀온 적이 없었지만 제가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 덴마크에 있는 관광 지역들은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만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먹고 살기에 너무나 바빴고 다리에 장애가 생긴 이후로는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으셨으니까요. 갑작스럽게 이러한 사실들이 피부로 와 닿으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함께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들었죠. 그러고 보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산다기보다는 생존한다는 느낌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여행이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딘가로 멀리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큰 미션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열정이라는 단어가 샘솟기 시작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힐링과 편안함을 상징하는 단어일 텐데 저에게는 그 단어가 도전이고 모험이었기에 열정이라는 감정을 끌어들여야 가능한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머니를 데리고 여행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버는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어머니와 둘이서 생활을 연명해 나가다 보니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빠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오죽하면 20대인 제가 친구도 없이 개인 생활이 거의 없는 상태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내 인생도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제는 어엿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제가 약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약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평범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처한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닌데 나는 너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 나는 지금 남들보다 2배, 아니 몇 배는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겨우 남들처럼 살 수 있어. 그러한 생각이 들자 그동안 저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합리화했던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어머니와의 여유 있는 삶은커녕 여행은 꿈도 못 꿔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투잡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직장이 월급은 작으면서 일하는 시간은 긴 편이었기에 회사 일을 마치고 투잡을 뛰기에는 시간상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해낸 투잡 아이디어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은 재택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집에서 어머니를 보살펴드리면서도 일을 해서 돈도 추가로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요즘 세상은 워낙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세상이다 보니 그런 세상의 뒤꿈치라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도 미리 그런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정보 글들을 취합하여 저에게 맞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재택 아르바이트를 선별하기 시작했죠. 그쪽으로만 집중해서 몇 날 며칠을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들만 집중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사 근무 시간에는 컴퓨터를 만질 일이 거의 없어서 하지 못했고 퇴근 후에 집에서만 했죠. 제가 시작했던 몇 가지 재택 아르바이트 중에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있었는데 평소에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국 제품 위주로 상품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투잡 형식으로 재택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성과는 아주 미미했죠.
오죽하면 들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야근이라도 했다면 야근 수당을 더 받았겠다 싶은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큰 실망을 했고 한동안 투잡은 잊고 회사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야근이 있으면 야근을 하며 야근 수당을 챙겨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와 어머니의 삶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불타올랐던 열정이 점차 식으며 예전에 평범하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있어서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서 진동이 지속해서 울리기 시작했죠. 전화가 오는 진동도 아니었고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진동 울림은 바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는 진동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확인해 보았더니 과거의 투잡으로 한국 제품을 여러 개 올려놓은 것들이 미친 듯 팔리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 한국 제품들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판매되기 시작했는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때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걸 느꼈죠. 그리고 저는 얼마 후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팔린 물건들에 대한 수익이 제가 2달 동안 일을 해서 버는 월급보다 많았거든요. 뭐야? 이게 진짜 되네? 어쩌면 이게 내 적성에 맞는 일일까?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성공한다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머니도 좀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생각에 이르자 저는 꺼졌던 열정의 불길이 다시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저는 의미 있는 소비를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었죠. 사실 여행 겸 사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목적이 더 컸지만요. 한국에 도착한 저와 어머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나 행복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들이 맛있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덴마크에서 먹던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맛이 남달랐습니다. 어머니도 아주 흡족해 하셨죠. 이때만 하더라도 저희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길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사업 아이디어를 얻고 식사를 할 겸 해서 어머니와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다소 충격적인 경험을 했죠. 한국의 백화점에는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공존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기에 회전문이 아닌 일반문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백화점 입구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앞에 가시던 한국분이 저와 어머니를 힐끔 뒤로 돌아보시더니 자신이 열고 들어간 일반 문을 잡으시고 저와 어머니가 통과하실 때까지 잡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별거 아닌 듯한 한국분의 이 행동 하나로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조아렸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외에 자주 외출하였는데 이러한 배려는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백화점의 입구에서부터 아주 긍정적인 호감을 가지고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죠. 이상하게 한국의 백화점 내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조금은 방심했던 모양이에요. 사업 아이템을 둘러보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다가 아주 잠깐 어머니를 혼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돌아왔을 때는 계셔야 할 어머니가 사라지고 없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벨소리는 제 가방에서 들려왔죠. 휠체어를 타고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셨나? 저는 그때부터 사업 아이템이고 뭐고 어머니를 찾아서 백화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중년 여자분 못 보셨나요? 덴마크인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며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정말이지 이상할 정도로 어머니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죠. 뛰어다니느라 몸에 땀이 날 정도가 되었을 즈음 안내방송이라고 해야 하나요? 백화점 내부에 마이크 울림소리와 함께 방송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죠. 제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속이 불편하셨는지 화장실을 가셨고 그 이후에 제가 있던 곳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시던 중에 한국인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어머니를 보안실로 데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한국 분들은 늘 상대를 배려하는 배려심이 강하고 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 국민들의 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 종종 한국에 방문하곤 합니다. 주로 여행을 하기 위해 들리는 것이죠. 한국 덕분에 사업으로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저의 소박한 꿈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임을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